수원역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가장입니다. 전 30대 때부터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 직장 생활할 때보단 돈을 조금 더 벌었어요. 그렇다고 엄청 부자로 살진 않았지만 제 아내랑 애들 둘 그리고 저희 장모님까지 부족하진 않게 살았어요. 사실 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제 아버지는 저 돌도 안 돼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제 나이 24살 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저희 집은 엄마의 수술비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제대로 된 수술과 치료 없이 엄마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면 아직도 치가 다 떨리고 엄마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 들어요. 그렇게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전 부모 복이 없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장모님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사라졌죠. 부모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장모님을 통해 받게 되었어요. 저에겐 엄마 같은 존재셨죠. 저희 장모님만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져요. 저희 장모님은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신데 젊으셨을 때부터 그 불편한 다리로 새벽마다 나무를 팔러 시장에 나가셨대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셨던 장모님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죠. 저랑 비슷하게도 제일 소중한 사람을 잃으셨거든요. 저희 아내가 3살 무렵 그날도 어김없이 장모님은 어린 아내를 얻고 불편한 다리로 새벽에 나무를 팔러 시장에 나가셨대요. 근데 시장에 나가신 지 얼마 안 돼 장모님 집에 아주 큰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버선발로 집을 뛰쳐갔는데 집안에서 잠을 자고 계셨던 아내의 아버지와 오빠는 차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장모님은 충격으로 실어증까지 걸리게 되셨고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사셨대요. 아내 말로는 아내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말씀을 못 하셨대요. 그 이후로는 조금씩 단어 위주로 말씀은 하셨다는데 아내 말로는 지금 생각해보면 초반에는 엄마가 정말 실어증 때문에 말씀을 못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엄마 스스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다고 했죠. 근데 이런 장모님도 유일하게 저한테는 아들처럼 잘해주시더라고요. 맛있는 게 있으면 저부터 챙겨주시고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제일 먼저 갖다 주셨어요. 의사소통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장모님의 진심만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부 다 전달이 됐죠. 무엇보다 저희 아내도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아내는 저보다 2살이나 어린 46살인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장모님과 함께 잘 살아왔어요. 아내 말로는 몸도 마음도 온전치 못한 엄마를 본인이라도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생활을 했다네요. 아내를 처음 만난 것도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가 다녔던 직장이 무역회사였어요. 그 당시 일본이나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조그만 회사였는데 말이 회사지 거의 보따리 장사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임금도 자주 떼이고 사장이랑 언쟁도 자주 오갔죠. 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아내와 결혼 후 제가 직접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제 손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말도 없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이에 맞는 보상을 받는 듯 10년 동안은 크게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장모님 생활비와 용돈 그리고 실어증 치료까지 시켜드렸어요. 하지만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아갔고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하실 수 있게 되셨죠. 그리고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2 자식들, 제 식구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 돈에 구애받지 않게 전부 다 시켜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업도 트렌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발로 뛰는 장사보다는 인터넷과 SNS로 하는 장사가 더 잘 되기 시작했고 제 사업체는 점점 방향을 잃어 사기도 2번 당하고 창고엔 팔리지 않는 재고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어요. 전 거래처에 대금을 주지 못했고 점점 사업이 휘청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한번 휘청해진 사업은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해도 빵꾸가 났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제가 하는 사업이 영원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인 제가 무너지니 집안이 흔들렸어요.
저만 바라보고 있는 와이프랑 자식들을 생각하니 밤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빚 독촉 전화는 끊임없이 왔고 돈을 빌린 지인들에게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전 재개하지 못했고 지금은 4년째 막노동을 하고 있어요. 제 아내도 식당으로 편의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저녁마다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아내 얼굴을 보면 미안해서 아내를 쳐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평생을 고생이랑 고생은 죄다 시키고 그 흔한 제주도도 한번 가보지 못해 애들 다 키워놓으면 제주도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아내가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정말 죄스럽더라고요. 전 무조건 아버지란 이름으로 버텨야 했어요. 불행 중 다행인 게 제가 덩치도 크고 힘도 잘 써서 인력사무소에서 나름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지방에서 일을 마치고 아내가 좋아하는 호두과자까지 한 박스 사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방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를 깨워 여보 나 왔어. 당신이 좋아하는 호두과자 사왔으니까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봐 했죠. 그러니 아내가 힘겹게 일어났는데 한 달 만에 본 아내의 얼굴은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안색까지 창백해 보였어요. 아내는 반쯤 감긴 눈을 비비며 당신 왔어? 아이고 고생 많았지. 잘 다녀왔어? 라고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하는데 그런 아내의 얼굴에 코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윽고 그 코피는 아내가 입고 있던 티셔츠까지 붉게 물들 정도로 흐르고 있었죠.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호두과자를 바닥에 내던지고 수건으로 아내의 코를 막아주었어요. 휴지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보, 당신 코피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아유, 이거 별거 아니야. 요즘 들어 피곤한지 코피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나더라고. 언제 한번 이비인후과 가서 코 좀 지지고 올까봐. 라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코피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심각하다 할 정도였죠. 저는 그런 아내에게 아니 여보, 이건 이비인후과 간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당신 얼굴도 그렇고 살도 많이 빠졌고 동네 대학병원 한번 가보자 라고 하니 당신 또 그런다. 별 걱정을 다 해. 요즘 내가 과로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코피 하나로 대학병원까지 가? 대학병원 가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약간 강박 같은 게 있는데 암으로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식구들 중에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으면 무조건 대학병원에 데리고 가거든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그가 돈이 문제야? 당신이 아프지 말아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일 당장 나랑 같이 동네 대학병원 가자고 라고 했어요. 결국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저와 같이 병원에 갔고 병원 진료를 받는 도중에도 아내는 코피를 흘렸어요.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니 느낌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담당 교수님의 말로는 혈액암이 의심이 된다며 기본 검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기본 검사 후에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골수 검사와 전신 CT 촬영을 진행하였어요. 결과는 혈액암이었습니다. 혈액암은 흔히 백혈병으로도 불리는데 암세포가 혈액을 통해 몸 전체를 돌아다녀서 초기부터 전신에 퍼질 수 있어서 전이 또한 쉽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특성으로 재발률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보통 5년간 재발이 없으면 완치가 되었다고 여긴다고 했죠. 저는 암이라는 단어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결과를 듣고 밖으로 나와 수납 대기의자에 앉아 아내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아내가 참 안쓰럽고 애처롭고 저로 인해 이런 병이 걸린 것 같아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하니 되려 아내는 절 위로해주며 뭐가 미안하냐고 나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니까 혈액암 이거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게 당신 무너지지 마. 당신 내 남편이고 애들 아빠야. 근데 당신이 이러면 어떡해. 나도 맘 굳게 먹을 테니까 당신도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장모님한테는 혈액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자고 했어요. 장모님까지 알게 되면 진짜 큰일 난다고 하는데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거의 한 동네에서 사는 장모님께
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고 아내와 같이 지방으로 일을 가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장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아내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기본적인 항암 치료가 들어갔는데 치료 기간이 길고 반복되는 치료이기에 장기간을 견뎌야 했죠. 이런 아내 옆에 있어주고 싶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어요. 아내의 수술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전 더 많은 일당을 받기 위해 더 힘든 일을 자처해서 다녔고 아내의 항암 치료가 3개월 정도 접어들었을 때 광주에 보수가 센 일거리가 들어왔고 아내에게 일주일 정도 광주에 다녀와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 본인은 괜찮다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라는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인력사무소에서 준비한 차량을 타고 광주로 내려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차량은 따로 없어서 알아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전 일이 다 끝나고 가슴에 두둑한 돈봉투를 품고 수원역까지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원역에서 내려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저는 수원역에 도착해 전철을 타려고 역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역 광장 쪽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젊은 여자의 까랑까랑한 목소리였는데 아니 저기요, 이 가방이 지금 얼마짜리 가방인 줄 알아요? 대기 버는 돈으로 이 가방 살까 말까 한다고요. 근데 이걸 일단 쇼핑백으로 치고 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가방에 스크래치 난 거 안 보여요? 나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당장 물어내요. 아, 물지만 말고 당장 물어내라고 하는데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쪽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절규를 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어깨에 웬 쇼핑백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여자였는데 아마 지하철 택배 일을 하시는 분 같았어요. 노인분들 중에 지하철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 소란한 틈을 타 그쪽으로 지나오는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떠듬떠듬 한 단어씩 힘겹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목소리. 저희 장모님이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모자까지 푹 눌러쓴 얼굴로 울부짖으며 간신히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미안해요. 살려줘요. 내 딸, 우리 딸이 암이라고 하시는데 전 그 모습을 보고 온몸에 힘이 풀려 들고 있던 짐까지 다 놓쳤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신경질을 내며 이 할머니 지금 뭐라는 거야? 할머니 말 못해요? 제대로 말 좀 하라고요. 라는 그 여자에게 눈을 부릅뜨며 다가갔어요.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장모님을 일으켰고 장모님은 절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막 저를 말리시는 겁니다. 전 아랑곳 안 하고 그 여자에게 당신이 뭔데 우리 장모님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며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했다는 증거 있냐고 했어요. 증거가 있으면 내가 그깟 가방 물어주겠다고 했죠. 여기 널린 게 CCTV인데 당장 가서 확인해보자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아저씨는 뭔데? 하며 짜증을 내고 아무 소리도 못한 채 똥 밟았다고 지 친구한테 가자고 하며 주랭랑치듯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저는 장모님한테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이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하니 장모님은 놀라셨는지 아무런 말씀을 못하시길래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모시고 와서 안심을 시켜드린 후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요. 2시간 동안 듣게 된 장모님의 말씀에 전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암에 걸린 걸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장모님과 잘 알고 지낸 동네 아주머니께서 그날 저희가 병원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들으셨대요. 그래서 장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신 거죠. 근데 그날 저희 부부가 와서 지방으로 일을 간다고 하는 걸 듣고는 눈치를 채셨대요. 얘들이 암에 걸린 걸 숨기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요. 그래서 장모님도 끝까지 모른 척을 하셨고 저희한테 조금이나마 돈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지하철 택배 일을 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리도 불편하신 장모님께서 절뚝거리시며 하얀 메모지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으로 새까매질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지하철을 타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며 돈을 버셨더라고요. 저희를 위해서요. 저는 이런 장모님의 말씀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죄송하다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장모님은 제 손을 잡아주시며 뭐가 죄송하냐고, 자네도 내 딸 살리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 아니냐고, 내가 다 안다고, 되려 나는 자네한테 고맙다고 하시는데 장모님의 사랑에 이런 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나도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장모님은 그보다 더 큰 부모였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장모님도 아프셨을 텐데, 속이 상하셨을 텐데, 묵묵히 저희를 위해 사신 모습에 뭐라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메어졌어요. 저는 장모님 어깨에 들린 쇼핑백을 덜어드리고 장모님과 함께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장모님과 같이 온 사실을 몰랐고 듬성듬성 빠져있는 머리의 모습을 한 채 현관문 쪽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장모님을 보자마자 그저 말없이 부둥켜 울기만 하더라고요. 아내도 이 사실을 다 듣고 난 뒤 장모님의 다리를 쓸어 내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께서는 한 달에 50만 원씩 3달 동안 번 돈 150만 원을 저희에게 주시더라고요. 안 받으려고 했지만 장모님은 이건 돈 그 이상이라고, 내 사랑이라고 얼른 받으라고 하시는데 그 돈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님께 이제 일은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집사람 살릴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했죠. 어머님은 집사람과 저희를 위해 기도만 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1년이 흘렀는데요. 지금은 집사람도 재발되지 않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도 잘하고 건강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어요. 그리고 큰아이가 대학 근처에 살면서 장모님이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장모님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며 가족들과 함께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용기를 잃지 않게 많은 응원 듣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장모님의 속 깊은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사례자님 아내분도 꼭 이겨내실 거라 믿어요. 가족분들 모두 다 힘내시고요.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